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로 그렇게 들어온 자금들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빠지나 하면 여름부터 빠져요.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시간 월간 서준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서준식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이제 24년도의 마지막 12월이 왔는데요. 네. 24년도 사실 주변에 이제 같이 투자하시는 운용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다들 앓는 소리, 죽는 소리 엄청나게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옆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서준식 교수님은 올해 상당히 좋으셨죠?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예, 저는 좋았던 주가 움직임이 올해 빠졌더라고요. 네, 올해 네. 연초 대비해서 지금 오히려 하락했는데 저는 사실 그걸 잘 몰랐어요. 네. 예, 지금 약 올리시는 거예요? 그럴까봐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근데 어쨌든 뭐 주로 이제 금융주 권역에 있으시다 보니까는 금융주에서 나타난 밸류업을 그대로 다 받으셨고, 그 혜택을 많이 입었죠. 네네. 금융주들이 많이 올라줬고. 근데 과거에 사실은 그 가치 투자자들이 21년에 이럴 때 잘 나갈 때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덜하지 않으셨어요? 그 코스피 지수 그거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계속 하는데 오를 때 내릴 때 다 좀 막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아주 짧은 그런 단기간 동안은 좀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상승장은 그럭저럭 따라가고 특히 가치 투자가 유리한 거는 하락장에서 상당히 방어력이 많거든요. 이게 싼 거를 사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지기 힘든 그런 것들을 잘 많이 골라서 사놓으면 주가 하락기에도 그렇게 손실을 많이 크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 금융주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 기회에 포트폴리오를 너무 금융주만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일부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른 종목을 교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부 통신주 그리고 다른 종목들 유통주 이런 것들을 일부 교체를 좀 했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최근에 하락장에서 방어력은 꽤 있는 것 같아요. 통신주가 올랐죠 최근에 또. 네네. 그래서 저는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괜찮았을지 않을까. 뭐 저 말고도. 그리고 뭐 저처럼 금융주가 없더라도 다른 가치주들은 좀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봤는데. 말씀드리면 IT 쪽에 같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는 IT. 쪽으로 가신 분들은 거의 전멸했어요 이번에. IT. 저는 이제 IT 쪽은 그렇게 가치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좀 그런데 아마 그쪽으로 가셨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조금 얘기를 올해 하루에는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화두 그리고 그 증시의 움직임이 그 밸류 관련한 주제로 크게 움직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하고 싶고 왜 금융주만 많이 올랐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융주는 대주주가 있다 없다? 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사회 구조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굉장히 점잖게 잘 짜여져 있다. 잘 짜여져 있고 이사회가 의외로 그 우리나라 다른 그 주식회사에 비해서 상당히 그 대주주를 견제하는 그러니까 경영진을 견제하는 그런 회의 저도 이제 들어가 봤잖아요. 그런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일단 그 밸류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그 가장 그 주주들한테 환원하기 좋은 배당도 더 높이기 좋고 환원하기 좋은 그런 기업들이 금융주거든요. 대주주가 확실한 쪽은 이게 밸류 프로그램 아무리 이렇게 구호로 외쳐봤자 그렇게 실행에 옮기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상법이 그리고 세법이 바뀌지 않는 한 대주주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주 환원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크게 나서기는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상법 개정 그런 거를 기대를 했었고 사실 연초에는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주가가 삼성전자
를 위시한 다른 그 대형주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을 견인했고 한 뭐 2,900까지 올랐었나요? 아니요, 2,800대. 2,800대까지 갔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거의 9만전자까지 88,000원. 7월 달에. 예. 7월 달에. 대략 그만 그 정도까지 이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네. 연초에 뭐 갑자기 삼성전자가 연초에 전망이 좋아졌다. 그리고 삼성전자 구조가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는 그 1월 2일 날 그 윤 대통령께서 상법 개정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발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정부 측 인사들이 계속 그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 못지않게 저도 상법 개정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거버넌스 문제죠. 네. 그게 가장 크게 민감하게 움직이는 투자 세력이 어디겠어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겠죠. 외국인 투자자예요. 외국인 투자자가 제가 칼럼 쓰려고 한번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 7월 12일까지 약 1억 5천만 주를 매수를 합니다. 네.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가 갑자기 와 올해 이익 많이 얻겠네. 뭐 반도체 경기가 좋겠네. 이것보다는 네. 외국인들은 그런 경향이 크거든요. 야, 한국 주식 좀 사. 한국 그 상법 개정한대. 거버넌스 문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 그것도 예전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던 그런 보수 진영에서 이걸 먼저 얘기를 했어. 획기적이야. 그러면서 한국 주식을 사.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 그냥 시장을 사는 뭐 ETF를 사는 그런 외국인도 있겠지만은 그때 많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는 거죠. 네. 예,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다른 주식들하고 좀 다르게 뭐 이렇게 움직일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외국인 투자자의 움직임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번 연초에도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자금 때문에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로 그렇게 들어온 자금들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터 빠지나 하면 여름부터 빠져요. 네. 그럼 이게 상반기가 끝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상반기 정도 되면 이게 정부에서 이제 선거도 끝나고 나서 그러면 이거 하기로 했으니까 그 정부에서 아니면 그 여당 쪽에서 법안 발의가 좀 돼야 되는데 깜깜무소식이었잖아요. 네. 깜깜무소식이니까 7월 달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 서재식 교수님 표현은 네. 외국인들의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 가장 크고 결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는 이슈가 상법 개정이다. 이었다. 올해는 거버넌스 문제였다. 네. 외국인들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적은 어떻게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턴어라운드를 하는 한 해예요. 그렇죠. 작년엔 적자가 DS 사업 부분에 났고 올해는 아무리 그래도 적자는 아니었으니까요. 네, 오히려 저는 조금 작년 실적은 제가 좀 놀랄 정도로 많이 안 좋았지만은 올해는 그걸 커버를 해서 다시 조금 안정권으로 턴어라운드해서 안심이다. 네. 제가 분석하는 바로는 삼성전자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으로 속속들이 깊게는 보지는 않아요. 네. 그냥 그 이익의 추이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ROE 한 10% 정도는 나올 것 같고 그러면 향후 미래도 계속 한 ROE 10% 정도는 나올 걸로 평가를 해도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구장창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으면서 7월부터 이틀인가 3일 배고 매일 매도했습니다. 3억 주를 팔았어요. 네. 올해 샀던 거를 팔고도 또 계속 네. 지금 숏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이슈가 가장 크고요. 이제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많은 분들이 저만 보면 삼성전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나 9만 원에 샀어, 8만 원에 샀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믿고 사는 주식이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대표주고. 그러니까 꽤 의미 있는 규모로 그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사실 그 뭐 남자들이니까 눈물은 안 보였지만은 속으로는 막 눈물을 삼키고 있더라고요. 많이 우셨죠? 아니, 네네. 예. 재밌어서. 그래도 네.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네. 삼성전자 적게 가지고 네, 적죠. 있잖아요. 네, 적죠. 예, 네네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좀 그랬는데 네. 그 외국인 매도세는 일단 실망감 거기에 대한 그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저는 왔는데 근데 그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들이 다들 전문가가 돼 있어요. 요즘 그렇죠. 와, 저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막 그런 용어, IT 용어들을 얘기하면서 와, 뭐 이것 때문에 안 좋아, 이것 때문에 안 좋아, 막 이렇게 다들 분석을 하시던데 단 3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삼성전자의 내용 그 전망과 예측과 내용이 획기적으로 바뀐 건 없다고 봐요. 네. 저는 작년에 삼성전자와 올해 상반기에 삼성전자와 하반기에 삼성전자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네.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약간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옛날에도 그런 안 좋은 것들 많았어요. 그런 것들을 계속 삼성전자는 또 극복하고 커버하고 이렇게 왔고 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처음 애플에서 그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네. 삼성전자가 엄청 욕 많이 먹었어요. 네. 너희들은 뭐 하니? 뭐 이런 것처럼 네. 주가가 빠지면 거기에 따라서 분석이 따라 나온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네네.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그 거버넌스 문제로 인한 바이 코리아를 했다가 셀 코리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예, 그게 저는 가장 크다고 네. 보고 있죠. 네, 올해 들어본 삼성전자 주가 하락의 주요 이슈에 대한 네. 그 해석 중에 가장 신박한 해석 중에 하나네요. 네, 신박하네. 네, 그 HBM을 못 만들었거나 D램을 잘못 실패했거나 그래서 그 기술자들을 홀대했거나 이 이슈로 네, 이렇게 네. 떨어진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 한국의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매수가 매도로 바뀌면서 빠졌다. 네. 라고 정리하셨는데 네.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파악을 해보면 설득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적자가 나는 과정에서의 저점은 51,800원이었어요. 51,800원. 예, 이번에 HBM 못해서 뭐 이런 D램 안 돼서 온갖 논리를 폈지만 그래도 그때는 적자가 아니고 흑자였어요. 적자가 아니고 흑자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저점은 49,9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적자가 나서 잘못돼 가지고 주가가 빠진다면 네. 51,800원 이하로 빠지는 건 논리적으로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수급이 그거보다 더 깔아뭉갰다는 거는 네. 그거보다 더 안 좋게 보는 무엇인가가 있었을 건데 지금은 이제 해석하시기를 거버넌스 이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그 삼성전자는 조금 보면 우리나라 대표주기 때문에 가격이 다른 금융주라든지 다른 주식에 비해서는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 편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올해 초에 막 주가가 많이 오를 때 또 제가 매수 가능한 가격은 PBR 1 정도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말씀을 많이 드렸고 네. 그리고 아마 제 이름하고 삼성전자 이렇게 쳐보면 블로그 이런 분들이 제 방식으로 계산도 막 했을 거예요. 네. 계산해 놓은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대부분 매수 가능 가격을 계산 최근에 나온 걸 보면 55,000원 정도, 예, 그 정도에서 가격을 계산해서 55,000원 이하에서는 사도 된다. 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딱 요맘때죠. 요맘때 발간된 저희 학생들이 만든 거기에 네. 그 작년에 발간된 거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분석돼 있던데 네. 거기는 56,000원으로 분석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좀 바뀌었어요. 삼성전자의 ROE 그러니까 수익 능력이 예전에는 ROE가 20%대였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보통 네. 한 16%쯤은 했고 못할 때 한 7, 8% 잠깐 내렸다가 이제 사이클을 그리면서 그렇죠. 또 10%대 중반 그게 이상 계속 했죠. 조금씩 네. 내려가고 있어요. 네. 그 ROE가 내려가는 가장 큰 요인은 돈 버는 거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돈 총 버는 자본이 거는- 늘어나고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순자본이 계속 증가하는데 그 자산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이익 증가율은 낮다는 거죠. 네. 낮아서 그게 이제 10% 초반대로 가는가 싶더니 작년에 5% 정도로 그렇게 훅 빠졌을 때는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다시 올해 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네. 저도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PBR 1 정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도 5만 원, 뭐 5만 5천 이하 이 정도에서는
충분히 장기적으로 매수를 해놓으면 괜찮다, 네. 괜찮은 가격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 판단이 저는 서거든요. 네. 그런데 이미 8만 원에 사서 9만 원에 사서 이런 분들은 막 분석을 하시는데 막 삼성전자 망할 것 같아라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흑자나는 기업인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네. 예,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한 공포 그리고 손실에 대한 그 아픔이 네.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좀 안 좋게 지금은 네. 너무 안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를 끌고 온 그런 대표 기업으로서 경쟁력은 있다. 물론 그 성장성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건 맞다. 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성장성 하락을 감안한 그 가격 계산을 해봐도 네. 지금 수준은 파는 가격은 아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저는 외국인 파는 거를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받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잘 이렇게 받아서 사서 모으고 있다가 그런데 보통 지난번 동학개미 운동 때도 잘 받았거든요. 네. 근데 한 10% 오르니까 다 팔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은 계속 사는데 네. 거기에 초반에 이렇게 많이 파는 경향이 있으니까 초반에 팔았다가 나중에 막 9만 전자 가니까 그때 막 네. 많이 사시고 뭐 네. 그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보다 지금 좀 사는 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네. 좀 보유를 하면 네. 나중에 성산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대담을 우리 서정익 교수님하고 벌써 한 3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서정익 교수님이 IT 기업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니요,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 책에서 네. 삼성전자는 분석해요. 네. 삼성전자는 채권형 주식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제가 10몇 년 전부터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익의 그 변동성이 이렇게 꾸준한 IT는 잘 없어요. 네. 하이닉스는 저는 평가를 못하죠. 적자 봤다가 흑자 봤다가 뭐 잘될 땐 잘 나갔다가 막 이런 거는 제가 도저히 평가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은 네. 삼성전자는 그 사업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반도체가 가격이 안 좋아? 그러면 좀 가전이나 그 핸드폰 쪽에서 좀 수혜를 받고 뭐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보시면 하이닉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익이 꾸준하게 나와요. 네. 꾸준하게 나와요. 근데 그 꾸준하게 나오는 게 좀 계속 수그러져서 그렇지. 이 네. 수그러지는 것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좋은 기업들에서 보이는 그런 현상이죠. 네네. ROE가 줄어드는 그렇죠. 게 왜? 이거를 주주 환원을 해서 이렇게 순자산을 계속 내리면 네. 배당을 통해서 계속 내리면 계속 높은 ROE를 유지할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기업들이 그거를 안 하니까 네. 계속 재산을 쌓아 놓는 거죠. 예,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원에서 10원을 벌면 10%잖아요. 네. 그러면 또 10원을 벌면 그 10원을 배당을 하고 나면 네. 또 다음 해에도 100원에서 10원을 벌면 10%죠. 10%잖아요. 근데 그걸 안 나눠주지 않으면 110원이 되죠. 110원에서 10원을 하면 그게 10%가 안 10%가 되는 아니고 거죠. 9%뭐 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계속 그런 식으로 낮아지는 거죠. 네. 네, 수익성이. 근데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그 경향이 너무 높고 그래서 ROE가 계속 낮아지고 그러니까 주가에 부담이 되고 그런 경향이 크기 때문에 정말 주주 환원은 그 주가를 위해서 네. 정말 중요한 네.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HBM도 아니고 D램 기술력 하락도 아니고 경영 리스크도 아니고 거버넌스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거버넌스에 민감하기 때문이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 거버넌스가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거는 예전에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타나고요. 제가 이제 그걸 예를 많이 드는 게 한때 워렌 버핏이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2002년, 3년, 4년 네, 포스코 같은 거 그래서 샀을 때 개인적으로 포스코의 한 5% 정도를 사고 이랬는데 다 빠져나왔죠. 네. 빠져나오는데 그 이유가 거버넌스 문제였죠. 대주주 마음대로
뭐 이게 그때 막 몇 번이나 반대를 하고 마지막에 포스코가 그때 곧 망해가는 대우해양조선 인수하려고 하니까 워렌 버핏이 인수하면 나 이거 다 팔고 갈 거야 라고 약간 그런 메시지를 줬고 그래서 그걸 인수 안 했어요. 네. 했으면 포스코도 큰일 날 뻔했죠. 그 네, 당시에. 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자회사를 그때 갑자기 막 100개인가? 막 엄청 자회사 인수하고 막 네. 이상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워렌 버핏이 이게 뭐냐 하고는 이거를 막을 길이 없으니까 막을 길이 자기 직원 정도면 사실 이사 한 명 정도는 꼽을 수 있죠. 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지 하니까 그냥 다 팔고 나와버렸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가치 투자자들이 그런 이슈 때문에 다 빠져나갔어요. 네. 마지막 세스 크라만이라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해외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가장 얘기를 들어보면 생생하게 듣나 하면 그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는 브로커들 네, 그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 참 재밌게 듣기도 했는데 세스 크라만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가치 투자자였는데 한국에 예. 현대자동차가 대주주의 독단으로 당시에 그 한전 삼성동 땅. 네, 삼성 땅을 따는 상가 이게 나중에 돈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야. 네. 이거는 어떤 한 사람 대주주가 자기 한 사람의 독단으로 이거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이거 자체가 자기는 싫다. 네. 예,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그 주식을 다 팔고 떠나버렸어요. 네. 그런 식으로 가치 투자자들은 이게 거버넌스 문제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왜 중요한 거? 그 가치 투자자들은 거의 확신을 하고 투자를 해요.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어? 난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 네. 이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한. 그래서 저도 그렇잖아요. 네. 저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 사모으잖아요. 근데 사모으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사실 그런 종목들은 나중에 다시 계속 그렇게 수익을 내주니까 다시 주가가 따라 올라붙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확신을 주위에 얘기할 때 주위에서 그런데 대주주가 이상하면 어떡해? 대주주가 이상한 짓 하면 어떡해? 여기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유일한 가치 투자의 적이거든요. 거버넌스 문제가. 네. 그래서 저도 올해 얼마 전에 그 현대자동차, 네. 현대차증권, 네. 유상증자 했잖아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죠. 이게 웬 거야? 이러면서. 네, 제가 최근 한 몇 년 동안 네. 유일하게 손절하고 이거는 앞으로 더 이상 못 보겠다. 사실은 그 전에 다른 증권사가 있었어요. K증권. 두 차례나 몇 년 안에 두 차례나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것도 제3자 배정해서 대주주만 가져가요. 네. 또 그게 룰이 있더라고요. 얼마 이하의 자본을 할 때는 모든 소액주주들하고 같이 유상증자 참여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 하게. 네. 그 싼 가격에. 그러니까 그게 유상증자를 한번 당하면 네. 저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멘붕이 옵니다. 네. 왜냐하면 야 이거 PBR이 0.3이니까 나 이거 사는 거야. PER이 뭐 5배니까 이거 사는 이 가격이면 난 사도 돼 하고 그렇게 몰빵 매수를 했는데 네. 유상증자를 해보면 갑자기 PBR이 0.3이 아니고 0.6으로 오른다든지 네. 0.5로 오르는 확 오르고 PER도 확 오르고 네. 그러니까 가치 대비 가격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멘붕에 빠지는 게 이 거버넌스 문제. 야, 근데 참 예. 그 놀라운 거는 현대차는 본주 입장에서 현대차 쪽에서는 이 거버넌스 이슈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면서 주주가치 재고 환원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밝혀놓고 자회사에서는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돈이 부족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네, 부동산 PF 좀 있었지만은 충분히 수익 1년 영업이익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있었어요. 정도고. 예.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보니까는 대주주가 과거에 네. 신흥증권에서 주당 6만 원에 인수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너무 아까웠었던 것 같아. 이제 그거밖에 없어 답이. 제가 곰곰이 아니. 생각해 보니까 주당 6만 원에 인수한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 부잣집에서 이 가격 좀 낮춰가지고 물타기 좀 해야 되겠다. 그거를 유상증자를 이렇게 크게 유상증자를 때릴 이유가 없잖아요. 거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7할을 때렸는데. 네.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 가치 투자자들은 안 오죠. 네. 안 오고